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지도사의 한병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표현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분석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면에다가 잘 출력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때 화면에 출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각화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첫 번째로 시각화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화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학습한 시각화 적용 사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는 영어로는 visualiz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석한 데이터의 특징이나 분석의 결과를 분석가나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해주는 기술을 가리켜서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각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숫자로서 표현을 했을 때는 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아니라 한 번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작고 혹은 어느 쪽이 더 우세하고 어느 쪽이 더 열세이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visualization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 표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representation,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각화가 단순히 그래프를 잘 표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예쁘게 표현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파급되는 효과 그리고 널리 퍼지는 효과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같은 내용도 좀 더 화려하고 예쁘게 그리고 한 번에 보았을 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 표현이 되어야 아무래도 유용하겠죠. 그래서 유의미한 정보를 우리가 분석을 해냈으면은 그것이 잘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각화에 대한 방법론도 항상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화의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실무에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절차가 존재합니다. 한번 실무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절차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정보 조직화, 정보 시각화, 그리고 상호작용, 인터랙션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조직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 조직화 단계는 사용자가 말 그대로 정보를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인지라고 하죠. 그거에 관여를 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조직화했어요. 조직화한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잘 구분을 하는 등등 그런 걸 갖고 조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나눠지지 않은 상태로 예를 들면 뭐 학생 성적이 있습니다. 200명 성적 쫙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은 사용자가 이것을 보고 여기에는 무슨 경향성이 있지? 여기에는 대체 내가 이걸 보고 뭐를 알아야 되나? 하고 굉장히 헛갈려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 조직화 단계라는 것은 사용자를 설득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의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저의 수업을 들을 때 정보가 지금 여기 나온 화면처럼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잘 보고 싶지 않고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보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빅데이터 지도사가 되셔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정보를 잘 조직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혼돈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 배열, 조직화를 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시각화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조직화가 된 정보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보의 인지가 아니라 지각에 관여하는 단계죠. 지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유입이 되면 이제 정보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잘 자극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감각기관을 잘 자극할수록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인지를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바로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요것들을 잘 자극을 하는 최적의 자극을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 이 정보 시각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호작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 사용자 이 사이에 상호작용적 측면으로서 사용자의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약어로서 UX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UX, 이 제품은 UX가 좋아. 이 제품은 UX적으로 안 좋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죠? 예, 상호작용 단계는 상호작용 측면의 UX를 디자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호작용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작용 단계는 정보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측면으로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사용자 경험은 영어로 UX라고 표현을 합니다. UX는 User Experi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이 소프트웨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는 이게 UX가 너무 안 좋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용자로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이 너무나도 안 좋아. 별로 그다지 매끄럽지가 않아.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상호작용 단계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정보의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각적 요인을 함께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각화 단계와 밀접하게 연동이 되면서 입력 기술 특성 또한 함께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표현을 할 때 단순히 정보를 표현했으니까 사용자가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 또한 그 정보를 표현해주는 기기나 장치나 그쪽에다 피드백을 보내서 나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보고 싶은데 난 지금 이게 보고 싶지 않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 절차의 3가지 단계 한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각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화 기술들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시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일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그 클라우드의 태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해시태그의 태그가 맞습니다. SNS 서비스나 또는 블로그 등에서 나의 글이나 나의 포스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 태그가 되겠는데요. 그것과 유사하게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가 하나하나의 태그로 그룹핑해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태그의 연관성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태그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태그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게피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읽을 때 게피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형태로 생성을 하고 표현을 해주는 시각화 기술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네트워크 형태니까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사이의 연결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용을 하는 흐름도나 트리 다이어그램 생성 표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흐름도나 트리 그리실 때 어떤 식으로 그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그리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것이고요. 저는 파워포인트 굉장히 여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되게 어떠한 순서로 또는 어떤 계층 구조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흐름도나 트리를 그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표현을 해주고 특히나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흐름도나 트리를 표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싱이라고 하니까 한국어로는 그냥 처리라고 해석해 버리고 싶은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프로세싱은 하나의 플랫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프로세싱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시각화를 그래픽 디자인적 관점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언어는 자바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블로. 이 타블로는 데이터의 시각적 분석과 보고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도 행하면서 보고도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화 기술 5개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고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클라우드는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태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여러분이 설정을 한 다양한 기준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잘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대개 표현을 할 때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사람은 수량이 민감하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것은 크게 중앙 쪽에다가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변방의 변두리에다가 작게 표현을 해주는 그러한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이 태그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태그 클라우드는 어떻게 출력을 할 수 있냐면 대부분 웹페이지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최종 이미지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중앙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가로, 세로 중에서 정중앙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즉 2차원의 표 형태로 정보를 배치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태그의 인기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태그들이 있는데 이 태그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트렌드일까? 특히 트렌드를 표현을 할 때 이 태그 클라우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취향에 맞게 예를 들면은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크한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약간 필기체 구성 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가능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etFee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데이터가 분석이 된 형태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getFee를 이용을 하면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도 바로 이 getFee 도구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로 생성하고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데이터나 노드 위치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기본 노드 표현 데이터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면은 기본 예시를 이용을 해서 꽤 훌륭한 네트워킹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았죠. 한국의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하고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전체 소셜 네트워크에서 구심점에 있지, 어떤 사람이 누구의 추종자지, 어떻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getFee와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Fee와 같은 도구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자주 활용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비즈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비즈는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비즈를 이용을 하면은 명령어 라인 네트워크 그래프 시각화 도구로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특히 흐름도나 트리를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도 보면은 그냥 단순한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보면 계층적인 표현도 하고 있죠. 색깔이 서로 다른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밀도가 다른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또 트리 등을 그릴 때도 꼭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태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트리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은 데이터의 계층도 또는 흐름도,
트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적용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갖고 계시는 특히 흐름도나 트리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 그래프 비즈 꼭 잊지 말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싱입니다. 이 프로세싱은 굉장히 유별난 소프트웨어이고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 특히 이제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특히 당시에 유행을 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배우고 나서도 내가 그래픽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오픈GL과 같은 플랫폼을 배워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고안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간단한 명령어만 배치를 하면은 다양한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각화 도구가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프로세싱이고 이로 인해서 디자이너나 순수 아티스트의 프로그램 접근도를 높여줄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양한 함수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즈된 그래픽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해서 예를 들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그래프 네트워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볼 수가 없는 미학적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특히 그 자유도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다양한 미학적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프로세싱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블로는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2차원 그래프, 3차원 그래프가 아니라 이산적인 수학에서 나타내는, 즉 컴퓨터 공학에서 나타내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 그래프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제가 소개드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유별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필 타블로를 이렇게 따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 타블로는 특히 전문적인 출판물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출판물, 예를 들면은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학술지, 논문이라든가에다가 첨부를 하기 위한 고품질의 그래프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타블로가 적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단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그래프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레전드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이 그래프를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블로도 혹시 내가 전문적이고 고퀄리티의 출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프를 표현해야 된다 했을 때는 시각화 방법론의 도구로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각화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극명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정치에서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빅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잠재 가치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큰 변혁을 일으키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로 인해서 특히 민주주의에서 한순간의 표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향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일찌감치 정치 분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각화를 최대한 잘 적용을 해서 유권자들의 시각, 청각 등등을 자극을 하는 데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회 포결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색깔이 붉은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국회의원의 표결 데이터가 특정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본회 표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국회 속기록을 데이터 시각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추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가 열렸는데 전반적인 국회의원들의 성향이 여인지 야인지 또 뭐 예를 들면은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편파, 물가르기 싸움이 있는지 등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각화를 점차로 국회에까지도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예시를 든 것이 경제적 관점으로는 OECD 회원국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삶의 질을 지표화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전 세계의 회원국이 아니라 OECD 회원국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획득하려고 조금 노력을 해보신다면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을 비롯해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전 국가적으로 고정밀도로 수집하고 있는 국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이라면은 그나마 통계 데이터를 믿을만 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수집을 해서 높은 신뢰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OECD 회원국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OECD 회원국 간에서 회원국의 삶의 질을 지표화를 하고 그 회원국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어떠한가를 아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OECD 회원국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국내 관점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것을 보니까는 붉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지표가 굉장히 강하구나. 파란색 지표가 많거나 검은색 지표가 많을수록 어떠한 지표가 상당히 적구나.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지표의 방향성을 통해서 중요도라든가 카테고리라든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각화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예시 말고도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 화면 또는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만 획득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OECD 회원국에 대한 데이터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경제 분야에서 데이터의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의 시각화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혹시 종사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걸 영어로 오픈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오픈을 하고 시각화로 활용을 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공 데이터를 다 오픈하고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방한 데이터를 시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분석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시민들도 각자의 목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공 서비스 관점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시각화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 데이터를 또 오픈하고 하나하나 시각화로 연결을 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앞서서 소개를 한 다양한 시각화 도구뿐만 아니라 시각화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알고리즘을 이곳저곳에 구비를 해둔다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시각화를 생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범주별로 왼쪽과 같이 막대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지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색깔의 밀도, 그 다음 색깔의 채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데이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경향성이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력의 투입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각화 도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공 데이터에 오픈된 정보들이 다양한 시각화의 표현으로 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데이터 시각화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시각화의 개요 알아보았죠? 그리고 다양한 시각화의 도구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도구들을 직접 손에 입수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지만 몇 가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시각화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신문지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각화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을 하는 시각화의 도구들에 대해서도 그 용법을 조금이나마 시험해 보시고 또 경험해 보시는 계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